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노혜경의 그엽새 노혜경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새지 않고 제대로 북한 이야기를 잘 해봐야 될 텐데 아시다시피 마음 심란하게 하는 일들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요. 저도 모르게 자꾸 새게 됩니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말하자면 90년대 초반 세상이 모두 다 망할 것이다. 급변 사태로 쫄딱 망할 거다라고 했던 북한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것을 사실 비결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사후적으로 북한이 이래서였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런 얘기를 했죠. 일단 북한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북한의 위정자들은 어떻게 해서 무관심할 수 있었을까? 무관심했다기보다는 자기네들에게 좀 더 중요했던 것은 권력을 어떻게 승계하느냐, 성공적으로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권력을 지니고 살아남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걸 위해 가지고 뭐 어떤 그 나쁜 짓도 불사해요, 솔직히. 그리고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자주 하잖아요. 이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해서 마키아벨리가 군주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계신데, 이 군주론을 썼으니까. 아니고 마키아벨리는 이제 굉장히 좀 악질적인 이 르네상스 시대의 그 군주를 훌륭한 군주라고 칭송을 했던 말도 안 되는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훌륭한 군주의 시절에 이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그 도시국가가 굉장히 편안했던 거죠. 그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어요.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바랐던 것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과 번영이었거든요. 마키아벨리는 적어도 훌륭한 권력자는 자기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거나 정말 아무 일도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더 아무 일도 안 하고 싶다거나 하면 안 되고, 손에 피 묻히고 손에 더럼 묻히고 피 묻히고 하는 걸 서슴지 않고, 얼굴에 기스나는 걸 서슴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약간 그 지지자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검찰이라든가 이런 권력을 너무나 합리적이고 도리에 맞게 놔줬다라는 거죠. 전혀 그러한 이 민주주의의 질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 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을 놓아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권력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 자기의 작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큰 권력자는 그 갖은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응징을 해가면서 가야 돼요. 근데 그 응징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헌법상의 약속에 의해서 당신들은 검찰이라고 하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자. 이걸 대통령은 초과 권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어요. 초과 권력을 행사하지 마라. 헌법에 주어진 것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지 마라. 대통령이 나도 안 그러는데 검찰 너그가 조폭처럼 그딴 짓 하면 못 써. 이러다가 평검사하고의 대화 같은 기상천외한 희대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참 개같은 그런 일이 발생했죠. 대통령의 생각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만 통치자로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이 마키아벨리스트들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사회가 아직까지 이 법치라든가 이런 질서가 완전히 확보되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진정한 근대인이 되기 전에는 이 마키아벨리가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군주가 실제로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 마키아벨리즘이다 또는 마키아벨리스트다라고 하면 모사꾼이다라고 가끔 좀 오해를 하는데 꼭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나저나 여하튼 권력을 장악하고 일단 유지를 하는 것이 공동체 내부의 작은 희생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크게 봐가지고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군주가 살아남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게 말해요. 한 마리의 길 잃은 어린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팽개쳐두고 찾으러 가는 게 목자다. 근데 이건 종교적인 거죠. 이건 종교예요. 종교고 현실에서는 절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를 하는 게 현대 정치의 특징입니다. 불행하게도 요즘은 절대 소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를 하고 있어서 불만스러운 건데, 자,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암묵적으로 하죠. 세월호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되고 표류하게 된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수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순전히 머릿수로만 따져가지고 304명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들썩이게 한다라는 식으로 착각하기 때문인데, 이 착각 속에는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현대사회에서는 소수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소수를 보호하지 못할 때는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다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또 내가 다치게 되어 있고 해서 결국은 진짜 물리적으로 진짜 소수한테 권력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국 상황이 그런 거죠. 진짜 소수한테 권력이 가 있잖아요. 심지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좀 국민을 위하는 것 같은 사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쳐내잖아요. 왜냐?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진 짓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쁜 권력 욕심만 남아서 이제 북한의 위정자들이 자기만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쁜 권력 욕심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서 국가 자체가 망하면 권력도 없는 거거든요. 나라가 망했는데 권력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자본 권력 같은 거는 글로벌하게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권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해도 이명박이 뒷돈 챙겨오는 게 틀림없이 아니겠어요? 그치는 옛날에 무슨 소모사라든가 뭐 피노체트라든가 이런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독재자들처럼 스위스 가서 살면 돼요. 근데 북한은 그렇게 못하죠. 뭐 어떤 분들은 뭐 북한도 스위스 가서 살면 되지, 김정일도 스위스 은행에 돈 처박아 놓은 거 찾아서 살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돈을 처박아 놓았다 치더라도요,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그딴 짓 하니까요. 독재자들은 치더라도 김정일을 누가 환영하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국가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김정일의 전략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북한이 건재하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에 치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죠, 이거는. 얼마 안 되는 한정된 자원으로 사람들이 정말 참 거의 노숙자 수준으로 변하더라도 어떻게든 연명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나아갈 것인가.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너무 지속되면 사실 통치자가 자기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을 견디고 있다는 생각 절대 안 해요. 왜 못해라고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왜 못해라고 해야지만 통치자가 일을 잘하죠. 당연히.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고난의, 무시무시한 고난의 행군 시절에 자기가 권력을 제대로 승계하기 위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작업이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김정일의 아들에게까지 권력이 승계되었고, 김정일은 2011년까지 19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2011년까지 10년이 훨씬 넘잖아요. 거의 한 16년, 17년 이 기간 동안을 통치자로서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어쩌면 진지한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기를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아마 90년대 이후 여기가 살아남기 시작을 하면서부터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전에도 순수하게 이렇게 사회주의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북한의 역사 그리고 북한의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했지만 우리 남한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라든가 또는 북한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북한 그 자체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지니고 연구를 한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 그 반공의 관점에서 북한 체제보다 우리가 왜 우월한가, 우리가 우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거라든가, 혹은 남한이 정통성이 있고 북한은 정통성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학문이라든가, 여하튼 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자로 상정하고, 그리고 그 적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서가 이 학자들에게 깔려 있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그 정체성의 이 정치학에 가까워요. 잠깐만, 이건 좀 세야 되겠네요. 예, 정체성의 정치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사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가장 불리한 정책을 펴는 이 수구, 꼴통, 극우 정치 세력에게 투표하는가?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이 자기들한테 노령연금 같은 거 안 주겠다고 그러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이 삶을 점점 가난하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할까, 아니면 늙고 병들어서 길거리를 헤매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할까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게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의 정치잖아요. 근데 이 노인들이 죽으라고 이 사람들 투표를 해요. 이상하죠? 서울의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서울의 경우는 이게 동별로 조사를 해보면 소득이 낮은 동들은 민주당에 투표를 많이 하고, 소득이 높은 동들은 이 한나라당에 투표를 많이 하고라고 하는 게, 이 손낙구라고 하는 분,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던 분인데요. 자, 이분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은 정치의식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계급 투표를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노인들은 압도적으로 한나라에 투표를 해요. 왜 그럴까? 지금 새누리에 투표를 하죠. 왜 그럴까? 계급적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해관계, 정치적 이해관계 빼고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현대사회에서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르면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왜 투표할까? 굉장히 궁금한 건데, 최근에 들어서 학자들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계급의식보다 우선해서 준다라는 거죠. 계급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경제적 계급에 속해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무산대중이냐, 내가 유산대중이냐, 내가 부르주아지냐, 내가 프롤레타리아트냐. 뻔하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 국민 이 TV 라디오 듣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 중에 부르주아지는 엄밀하게는 없어요. 그리고 말하는 저도 아마 어렸을 때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비교적 부르주아지에 속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근데 이제 참 한국 사회는 어떤 순간 천민화하면서 돈이 있으면 부르주아지고 돈이 없으면 프롤레타리아트로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부르주아지는 교양을 갖춘 사람이었거든요. 교양을 갖추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전문성으로 자산을 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습된 권력과 세습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족이죠. 귀족인데 이 귀족은 근대 사회에서 몰락한 계급이에요. 대접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혁명에 의해서 그야말로 타파되어 버린 계급이거든요. 그래서 귀족은 현대사회는 없는 걸로 쳐요. 내가 귀족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웃기고 자빠졌네 해주면 돼요. 근데 부르주아지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빼어난 역량에 의해서 교양과 지식에 의해서 전문 지식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한 재산을 쌓은 이런 사람들이 원래 부르주아지였거든요. 그럼 프롤레타리아트는 뭐냐? 그 부르주아지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공장 같은 걸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고용을 했는데 가혹하게 굴고 인권을 형편없이 만들거든요. 이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죽지 못해서 거기 가서 일해야 되는 노동자 계급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부른 건데요. 이 한국 사회의 구조를 보면 사실은 자기 집 한 채 있다고 재산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월급을 받던가 아니면 매달 소득을 올리는 일을 못하면 정말 짧게 보면 석 달 열흘 만에, 길게 보면 한 3년 만에 다 망해요. 다 무산대중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심지어 상위 3% 정도 되는 사람들도 오래 가지 못해서 망한다는 소리예요. 정말 상위 1% 또는 0.1%만이 부르주아지인 사회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좀 슬프네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계급의식보다는 나는 중산층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기를 즐기고, 그리고 나는 말하자면 박근혜 편이다 라고 생각함으로써 자기가 정체성상 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 편이다 내지 난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원래 나는 속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새누리당 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위안을 얻는 거죠. 삶의. 그러니까 그 가난한 할아버지가 거기에 투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가난한 할아버지가 거기에 투표함으로써 끝없이 자기 삶이 나빠지는데도 정체성이 우선이에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지 않아도 자각하지 않아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나는 제가 싫어라고 하기만 하면 내 정체성이 생겨요. 제가 아닌 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80년대까지 80년대에는 그래도 학자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을 했지만 70년대까지는 진짜로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하는 그 북한 연구가 대세였는데, 이럴 때 보면 정말 북한은 형편없는 국가로 묘사하기를 좋아하고요. 말하자면 체제 우월성을 이 북한을 통해 가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나만 혼자서 자체적으로 잘해야지. 그리고 막말로 더 잘하는데 하고 비교를 해야지. 어떻게 우리 옆에 있는 제가 우리보다 못하니까 우린 괜찮아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뭐 하여튼 그랬답니다. 자, 그러면 90년대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그 얘기는 제가 한 번은 우리 국민 TV 라디오 정치자들께 한 번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게요. 소위 종북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죠. 예, 종북이라고 하는 말이 왜 우리 사회에서 그토록 파괴력을 가지고 횡행할 수 있었던가? 예, 횡행. 예. 이리저리 지그재그로 돌아다니면서 지 맘대로 굴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의 이유가 자기 정체성을 북한을 싫어한다에 두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새누리 쪽이 잘 이용을 해먹었고요. 거기에 멋모르고 소위 이렇게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주사파가 미워가지고 동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북이 소수자로 고립이 되면서 딱지 붙이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사실 이문열이 2000년도쯤에 안티조선은 친북이다 라고 해가지고서 소송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안티조선 친북이다라는 말 어디서 했는가 하면 이문열이 이제 이상한 소설을 써가지고서는 막 안티조선을 막 씹었는데, 그래가지고 부산 영광도서에서 저하고 이문열하고를 토론회를 주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쩌고 하다가 간다 했더니 가서 보니까 이게 이문열 초청 강연회고 사회자가 따로 있고 제가 토론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이 되게 나빴죠. 왜냐하면 나는 이문열하고 안티조선 문제를 놓고 맞짱 토론하는 줄 알고 갔는데 이문열이 주인공이고 내가 들러린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짜증이 났으나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이야기를 시키는 과정에 이문열이 안티조선은 친북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으로 친북이라고 하느냐 이제 꼬치꼬치 따지고 해가지고 이야기는 지리멸렬하게 끝이 났는데 이제 거기에 보도가 되겠죠. 이러니까 만주벌판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는 여인철 박사께서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물론 그 소송은 졌어요. 왜 졌냐면 안티조선은 친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누구를 특정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인철이 소송 주체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해서 친북이라고 말한 것이 맞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재판을 볼 때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잘 읽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재판은 문자 그대로 기소된 내용 내지는 고소된 내용만 갖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리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제 실제로는 그 사람이 죄가 있기는 하지만 기소된 내용상으로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기가 쉽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가끔 가다가 약간 어긋난 방식으로 소송을 하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건 그렇고, 법률적인 언어하고 일상의 언어하고가 달라서 생겨나는 삑사리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딸한테, 법률이란 건 그런 거구나 하고 들으면서 되게 웃었던 건데, 왜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들이 가끔 가다가 하는 이야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건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우린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음주 운전이라고 판정을 받을 만한 이 알코올 도수가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마셨지만 그거를 넘어선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판정받을 만큼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라는 말인데 법률적으로는 성립이 돼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돌한테 이제 말하자면 검찰과 경찰을 방어하는 의미에서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게 만드는데 그 변호사가 법률은 너무나 잘 알았지만 일반인들이 사상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돌은 법률보다는 일반인의 사상 감정이 더 중요해요. 막말로 처벌을 받고 나와도 얘가 잘하면 복권이 돼요. 근데 한번 이 괘씸죄로 미운털이 딱 박히면 절대로 못 돌아와요. 유승준을 보세요. 물론 잘못했지만 저렇게 이렇게 왜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할 정도로 미움받아야 될 이유는 없죠. 아니 군대 안 갔다 병력 기피했다고 저 정도로 미움을 받아야 되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도대체 몇 명이나 살아남겠어요? 근데 그냥 미운털이 박혀버린 거죠. 자,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완전 저 등신 아니야 하고 미운털이 완전히 박혀버렸는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머리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실수. 머리는 굉장히 좋은 변호사인데 이 대중 감정을 몰랐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왜 샜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친북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김정일을 수반으로 모시고라는 말 하기 전에 김정일 수반으로 놓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했었던 여러 가지 전략 가운데 국가가 건재하다, 권력자가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김일성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김일성을 신격화하다시피 하고 김일성을 모든 인민을 아우르는 절대적인 아버지로 만들었잖아요. 북한이 김일성이 그야말로 유일 주체가 되면서 아주 거대한 가부장적 국가로 변화하거든요. 그리고 이 가부장적 국가는 이 개인의 가정 생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이미 46년도에 양성평등 법안을 만들어냈던 국가가 북한이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 선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직업에서 이론적으로는 남녀 차별 없어요. 공장에도 똑같이 가가지고 일을 하고요. 이렇게 선반공이라든가 영접공이라든가 이런 거 여자들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개인 가정 생활에서는 일제시대 때부터 이미 가부장제 나라잖아요. 사회잖아요. 그런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어 오다가 북한 자체가 가부장제화하면서 여성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나빠지고 해서 영화도 막 나와요. 나중에는 말하자면 엄마를 깨우지 마라. 왜 연구원으로 있는 엄마가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고 뭔가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어내기 위한 그 작업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남편이 애가 이제 유치원에서 데리러 돌아와야 되는데 못 데리러 가고 혼자서 울게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하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너무나 화를 내고 이제 급기야는 거의 별거 하기까지 하고 하다가 북한 영화답게 이 아내가 사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각성하고 아내를 도와준다라는 얘기인데, 이 마누라가 애기들 분유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나 양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식물성에서 찾는다든가 이런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끝에 결국 성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저녁상을 흐뭇하게 차리고 그리고는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밥상에 엎어져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돌아온 아빠가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하고 달려가려는 걸 탁 붙잡으면서 엄마를 깨우지 마라. 이게 영화의 끝인데. 여하튼 그게 이제 북한 영화의 특징인데요. 그렇다 치고 왜 또 자꾸 옆으로 세지? 여하튼 이제 그렇다 치고 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대가정 아버지 김정일이 돌아가셨는데, 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국상을 펼치는 거예요. 대국상을 펼치면서 김정일은 자기가 김일성의 뒤를 이어받아서 이 가정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이 과정을 자기가 맞상주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맞상주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 자, 이 시기에 북한의 국가 성격이 조금 변하는 거죠. 원래 진도 나가고 있었던 국가 성격이지만 대개 이제 70년대에 북한의 국가 성격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북한이 유격대 국가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김일성 때의 국가를 유격대 국가. 즉 빨치산들이 이 국가의 중심 세력이었잖아요. 유격대. 그리고 이 유격대의 추억이 북한인들의 집단적인 추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단군 조선 그 단군 안검 홍익인간 천지인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이 한민족의 원초적 기억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의 원초적 기억은 김일성이 이끌어왔었던 항일무장투쟁이고 이제 그 빨치산의 역사가 북한의 원체험이고 원초적 기억인 거죠. 그래서 북한을 가리켜서 유격대 국가다. 흡사 아직도 빨치산 전쟁하듯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유격대 국가로부터 김정일로 넘어가면서 정규군 국가로 바뀌었다라고 와다 하루키라고 하는 학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말이 되게 멋있죠.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유격대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딪히는 데 반응하면서 가야 돼요. 진지를 짓고 집을 짓고 뿌리를 내리고 애를 낳고 이렇게 못 살잖아요. 유격대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언제나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근거지를 계속 옮겨야 되고 자 이렇게 흘러오던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이라고 하는 것은 부대를 짓고 막사를 짓고 계급이 딱딱 나뉘고 그리고 말하자면 그 통상적인 일들이 돌아가는 일종의 관료화된 국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관료화된. 자, 근데 이 관료화된 국가의 우두머리로는 대부분 선출돼요. 결코 세습되는 군주는 결코 관료제를 가지지 않아요. 물론 저희 생각입니다만은 관료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관료가 관료들의 자율성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리만 있는 것이지 관료제라고 할 수가 없죠. 관료제가 지나치게 되면 우리가 왜 관료주의의 폐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은 법률에 근거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직위를 가지고 권력의 횡포를 부리죠. 이게 이제 관료주의의 폐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권한이에요. 그리고 그 법률에 정해져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시험을 쳐서 뽑거나 하죠.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대통령이니 의회니 하는 걸 선출을 하잖아요. 이게 민주국가 일반적인 구조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지도자가 그 즉 식민지로부터 탈출해가지고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국가를 일정 수준, 근대의 수준으로 바꿔놓고 나면 관료제로 보통 이행을 해요. 그 사람 죽고 나면. 이게 대부분의 국가의 진행이고 우리도 형식상으로는 행정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가 이 독재자들이 계속해서 형식상의 관료제 위에 군림을 하고 있다가 노태우 때부터 그러니까 87년 이후부터 차츰 관료제로 이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좀 제대로 된 관료제 국가의 틀을 갖춘 것 같아요. 정부 혁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모양을 만들었죠. 이게 그냥 이명박 오면서 비리비리 실실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이 아몰랑 여사가 들어서고 나서는 이건 정말 다시 전근대적인 그것도 굉장히 망해가는 군주제 국가, 진성여왕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여하튼 이 북한도 카리스마 있는 권력자가 죽었어요. 이게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죽고 나면 관료제로 이행을 한다는 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회학자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정치학자의 이야기거든요. 관료제를 깊이 연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귀족이랑 왕이 다스리던 전통적 권력에서 카리스마적 권력을 통해서 근대 국가로 이행을 하고 그리고 이 카리스마적 권력이 사라지고 난다면 관료제 국가가 된다. 관료제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북한은 카리스마 지도자의 아들이 세습을 하고 역시 카리스마적으로 통치를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갔다는 것은 상당히 관료제가 정착이 되었다는 뜻인데 그러나 그 우두머리는 여전히 독재 권력이에요. 자, 독재 권력이 어떻게 가능했냐. 대국상을 선포하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맞상주 큰오라버니가 되는 거예요. 큰오빠, 큰형님.
아, 대빵.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의 슬픔을 대신해서 가장 효도하는 아들. 자, 이거는 결코 북한에서 뭐 이렇게 총으로 칼로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쇼쇼쇼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담론을 통해서 인민들한테 그런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들이 정체성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우리 큰 형님이 이끄는 국가의 가족. 요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게 박창근이 불러주는 이유인데요. 자, 이 노래도 또 격가지로 새는 사연이 좀 있네요. 제가 참 항상 보면 제가 이렇게 내부의 정노릇을 의외로 많이 했는데 그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그 한참 1998년도에 정리해고를 해야 될 때 그 100몇십 명인가를 잘라 200몇십 명이구나. 271명인가 2명인가를 잘라내는 정리해고를 통해서 정리해고의 물꼬를 텄던 적이 있었어요. IMF 이후에. 그야말로 그 IMF와 정부가 바라는 거였죠. 근데 이 1년 이상을 파업을 하면서 끌다가 결국은 272명을 잘라내는 것으로 소수의 희생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 정리해고를 완성을 했다. 그 뒤로 물론 줄줄이 사탕 다른 기업에서는 10,000명씩도 잘리고 했지만요. 어쨌든 현자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272명이 식당 노조를 통째로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이제 여기에 맞서서 식당 노조 아주머니들이 처음에는 이 1년 정도 지나가지고 회사가 되면 원직 복직시켜주겠다라고 했는데 몰아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식당 밥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당 노조 사람들을 가지고 회사를 하나 차려요. 그래갖고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예, 그래가지고 그 하청회사를 하나 차려가 이 하청회사에다가 이 밥하던 식당 노조원들을 그대로 취직을 시키고는 이 영역을 주는 거예요. 식당. 그런데 이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끝날 때쯤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271명이나 되던 아주머니 중에 절반 이상은 당장 먹고 살기가 급하니까 딴 데 취직을 해서 가버려서 끝까지 투쟁한 사람이 절반이에요. 근데 이 절반이 이 271명이 하던 일을 다 하는 거죠. 일은 2배로 늘어났는데 월급은 반으로 줄었어요. 원래 이렇게 왜 용역회사의 직원이 돼 월급이 팍 줄잖아요. 거의 반으로 줄고 일은 거의 2배로 늘고. 자, 이래도 다시 복직시켜준다는 말을 믿고서 1년을 버텼는데 나중에 이제 정리해고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복직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복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너거는 이미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갔지 않느냐. 사기죠. 물론 법률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이건 완벽한 기만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들이 투쟁하기 시작을 해요. 그 투쟁의 전말을 담은 영화가 밥꽃 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밥하던 아주머니들 투쟁의 꽃이었다가 희생양이 되다. 정리해고에 맞서서 투쟁을 할 때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점거하고 노동을 하니까 이 도무지 이렇게 왜 드나들 수도 없고 폐쇄가 되잖아요. 이때 이 밥하던 노조 아주머니들이 담장을 기어 넘어가가지고 시장에 가고 우거지 같은 걸 얻어와가지고 밥을 끓여가지고서는 그 파업하는 사람들한테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밥 먹여가면서 투쟁을 할 수 있게 해준 당사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급하는 거죠. 투쟁하는 당시에는 그 밥하는 아주머니들이 없으면 우리가 투쟁을 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파업의 꽃이다라고 불렀거든요. 그랬는데 정작 정리해고 할 땐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네, 공연히 밥꽃양으로 새는 바람에 기분이 살짝 우울해졌습니다. 저 북한 진도 나가기 진짜 쉽지 않네요. 어쨌든 북한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그 사회주의적 대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말하자면 그 유격대의 기억을 토대로 한 사회주의적인 대가정 국가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여러 차례 했지만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이게 뭐 공부도 아니니까 전에 노회경이 이런 얘기 했지 하고 기억하고 듣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김일성이 고난의 행군 시절에 일본군 토벌대를 피해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눈 덮인 백두산 자락을 따라서 이렇게 피해서 소련 쪽으로 넘어가고 겨우겨우 살아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겨울에.
거의 100일 동안을 걸었대요. 그래서 이게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거든요. 얼마나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안 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근거지로 삼았던 이렇게 마을들이 유격대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뭐 쌀도 주고 이렇게 사람도 보태주고 하고 나면 일본군들이 그런 데를 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애들이 많잖아요. 고아가 된 애들이. 이 애들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 김일성이 얼마나 귀찮아요. 항군도 느리고 터볼 때는 쫓아오는데 애들이 있으면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정말 이곳이고 애들을 끌고 그래가지고서는 고아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거의 고아원 체린 거죠. 자,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그 역사적 진실인지 사실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데리고 갔던 고아들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고 그렇게 데리고 갔던 고아들이 성장해가지고 이 김정일을 뒷받침해주는 김일성의 그 부하들, 신뢰하는 부하들이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노래로, 연극으로, 영화로, 뮤지컬로, 소설로 써서 이제 사람들한테 읽히면서 김일성 수령 아버지가, 김일성 어버이 수령이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이 어린이들을 보듬어 안고 결코 버리지 않고 살려서 데리고 갔듯이 우리 인민들을 끌어안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어버이 수령인 거예요. 이래서 북한을 가족국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즉 어버이 수령을 아버지로 하고 있는. 그리고 사람은 생명을 육체적 생명은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지만 사회적 생명, 사회정치적 생명은 어버이 수령으로부터 받는다. 자, 대단하죠. 자, 여기 이 상황에서 어버이 수령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아들에게로 권력을 세습할 것인가? 이게 참 이제 신기한 문제죠. 이게 참 사실 그 북한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신기한 곳인데, 자, 이 신기함의 열쇠가 북한이 문학예술을 어떤 식으로 이용했던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사실 문학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은근히 힘이 세요. 이게 표절 사태가 사소하지만 의자놀이에서 공지영 씨가 그 이선옥의 글을 이 하종강 선생이 이제 이선옥의 허가를 받고 한겨레신문에 옮긴 거를 이 하종강과 이선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옮겼다 해가지고 되게 이제 트위터에서 시끄러웠고, 표절은 표절이죠. 그냥 공지영이 잘못했다 해버리면 끝날 일을 괜히 고집부리다가 이야기가 커졌는데요. 근데 물론 공지영 사건은 작은 사건이에요.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그리고 신경수 사건은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이지만, 이제 그런 규모를 떠나가지고, 뭐라고 할까? 공지영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말하자면, 쌍용 자동차에 관심 있었던 사람이 수가 많아봐야 몇 명 되겠어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신경숙은 그 몇십 배로 팔렸거든요. 몇십 배로. 자, 그러니까 사본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신경숙이 준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이 소설을 그렇게 감동 깊게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뺏겨왔다는 거야? 물론 뺏겨온 작품은 사람들이 감동 깊게 읽었던 소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뺏기는 게 습관이 된 작가라는 거야? 그럼 내가 감동받았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여기저기서 남은 것을 가지고 온 거야?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이건 진짜 큰 배신감이에요. 왜냐하면 문학예술을 통해서 사실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아까 제가 부정적인 정체성은 난 제가 싫어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난 이것이 좋아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좋아하던 것이 사실은 가짜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느껴지는 배신감은 정말 굉장히 커요.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고 헤어지는 거는 정말 상실감이 크고 아프기는 하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진 않는데요. 양다리 걸친 게 들키면 정말 그거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배신감이 크고 좀 인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정도로 상처가 큰 일이거든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었던 것을 잃어버릴 때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좋다라고 생각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하니까.
문학예술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굉장히 좋은 대상이에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탄을 하지만 사람은 어디에 훨씬 더 감탄하는가 하면 인간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을 때 굉장히 감탄을 하고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말이에요. 언어. 사람들이 모든 대중문화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게 노래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춤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지만 그러나 노래를 좋아해요. 실제로는. 물론 100만짜리 음반이 안 팔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노래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노래가 연주만 하는 음악이 아니고 사람 목소리가 있고 가사가 있어야 돼요. 목소리는 육체고 가사는 언어죠. 언어적 인식이 사람에게 주는 기쁨이 모든 기쁨 가운데서 가장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인을, 저도 사실 좀 시인이지만, 그리고 보잘것없는 시를 쓰는 시인도 정말 쎄빼까리지만, 천지빼까리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시인을 존경하는 이유죠. 왜냐? 시인이 그야말로 꽁꽁 앓으면서 겨우겨우 어떤 정말 근사한 말을 만들어낼 때, 그 안에는 과장이 아니고, 정말 피와 땀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생똥을 싸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감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뺏겨왔다? 이런 시급. 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학예술이 지니고 있는 파워를 사회주의자들은 원래 잘 알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북한은 김일성 그리고 특히 김정일은 이걸 굉장히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 권력을 견고하게 하고 그야말로 우상화되어 가는데도 문학예술이 많이 동원이 됐지만 김정일이 권력을 자연스럽게 이어받기 위한 작업들도 사실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선은 이 문학예술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죠. 생산하는 것을 관리하는, 말하자면 지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한 문학예술 자체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대국상 시기를 건너오면서 김정일이 김일성을 대신해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위에 토대를 쌓은 거죠. 권력 승계 작업을 한 거죠. 이게 대국상의 전통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면 왕이, 그쵸? 자, 왕이 죽어요. 붕어를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전하께서 붕어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궁녀가 이제 속옷 입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서는 막 이제 옷을 날리면서 막 곡을 하잖아. 어이 이러면서 영혼 잘 가라. 근데 잘 간 영혼을 종묘에다가 사당에다가 한 3년 모셔놓고 계속 매일 제사 지내고 하면서 모시잖아요. 그거를 다음 임금이 제대로 잘 해야지 제대로 권력을 승계를 받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붕당을 나눠갖고 논쟁도 해요. 상복을 1년만 입자. 아니 3년상 해야 된다. 아니 8개월만 하자. 그래갖고서 서로 그냥 막 너는 얘를 아니 모르냐고 치고박는데 근데 얼핏 보면 참 말도 안 되게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를 갖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통치에 관한 이념적 지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상복을 3년 입자고 하는 그룹들은 말하자면 돌아가신 아버지 국왕의 통치를 이어받아라 하는 요구일 것이고요. 짧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새 국왕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속도를 빨리 하자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다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말 가지고 하는 겉보기에 이렇게 어떤 예술적 형식을 또는 학문적 형식을 띠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정치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전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학자들끼리 여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인민들을 향해서 김정일이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김정일은 바로 자기가 국가의 수반이 되질 않고 한 3년 정도의 여유를 뒀어요. 이 기간 동안을 유훈통치 기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유훈통치. 근데 북한에서는 이 유훈통치를 그리움의 정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움의 정치. 말 되게 재밌죠. 예, 그리움의 정치다. 즉, 우리는 이 시기를 우리 온 국민, 대가정의 이 자녀들이 어버이가 돌아가신 것을 함께 그리워하며 국상을 치르는 시기다. 자, 이 시기에 생겨나는 모든 고난들은 그러면
덮이겠죠. 덮이지 않을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시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북한 경제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 것이 어리석고 정말 잔인한 통치자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우리의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정말 데모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고난은 함께 견뎌내야 될 아버지의 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문화예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북한 참 신기한 나라죠.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은 북한이 어떻게 해서 권력을 승계하고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의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연구의 마지막 목적은 앞으로도 살아남겠는가겠죠. 자, 이제 다시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